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블록 딜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노무라는 블록 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0억 달러의 잠재 손실이 발생했고,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도 3억 달러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투자 은행들 중에 가장 손실액이 큰 것으로 알려진 크레딧 스위스는 신용 등급 전망이 트러플 B 플러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블록 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한인 큰손으로 꼽히는 이 빌 황이라는 분 때문에 블록 딜이 일어나면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난리가 났죠. 그렇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가 한 번은 이 블록 딜에 대해서, 빌황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워낙 복잡하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좀 지켜보다가 네. 오늘쯤이 괜찮겠다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그 지난주에 일어났었죠. 이 네. 블록 딜이. 그래서 뉴욕 증권시장 월가를 아주 뒤흔들었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초미의 사건이었는데요. 하루 동안에 뉴욕 증권가에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체뱅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의 이 블록 딜 거래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블록 딜이 쏟아졌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21조 원 규모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규모의 블록 딜들이 나왔고, 이런 그 블록 딜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이런 블록 딜의 배경이 된 주요 인물이 바로 우리 한인이잖아요. 한국계 펀드맨이죠. 이 월가의 큰손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한인 큰손으로 꼽히는 빌황입니다. 이 빌황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황성국. 이 빌황은 한국계 펀드 매니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그 수익을 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손실이 나오면서 그 증권사, 중개업자들이 요구하는 이제 마진콜을 해야 했는데 이 마진콜에 이 빌황이 응하지 못했어요. 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블록 딜을 통해서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특정 펀드만이, 이 펀드만 청산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엄청난 여파를 미쳤어요. 뉴욕 주식시장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황 때문에 일어난 이 블록 딜 여파가 계속되면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노무라나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나 또 크레딧 스위스까지, 유럽과 일본까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좀 출렁일 정도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뭐 마진콜이 뭔지 블록 딜이 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이 빌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그다음에 이 뭐 개인 투자사인 아케고스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이거 오늘 좀 한 번씩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마진콜이 뭡니까? 마진콜은 많이는 들어봤을 텐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 이 마진콜인데, 증권사나 중개업자들이 그 뭐 선물이나 펀드나 주식 등의 그 투자 원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이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돈을 빌려준 투자자에게 추가로 유지 증거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진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간 손님의,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빌려가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처에게 안겨준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개업자나 증권사가 더 증거금을 늘려라, 자금을 늘려라, 이게 이제 요구하는 게 마진콜인데, 그러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빌황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채워놓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사나 중개업자들이, 왜냐하면 증권사나 중개업자들이 자기 손님들의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빌황 같은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서 돈 벌라고 한 건데 안 되니까 빨리 돈 더 집어넣어라, 마진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손해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강제로 계약을 종료시킨 거예요. 더 이상의 손해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블록 딜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마진콜이라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증거금을
더 돈을 더 집어넣어라 하는 게 마진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 중개업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증권사나 중개업자가 이번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네. 모건 스탠리, 도이체뱅크 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도이체뱅크가 자기들의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비랑이 하는 헤지펀드에다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골드만삭스나 도이체뱅크나 모건 스탠리가 요구한 거예요. 마진콜을. 어허. 근데 그걸 비랑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나서서 강제로 그 비루항의 헤지펀드를 청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주식에 네. 주식을 100달러치 샀는데 네. 네. 이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80달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너 20달러가 떨어졌으니까 20달러치 현금을 갖다 집어넣어. 예.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마진콜이라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마진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이번 그 아케고스 캐피털 같은 경우가 비루항의 그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아케고스 캐피털에 돈을 넣고 투자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체뱅크가 고객들의 돈을 아케고스 캐피털에 넣고 투자를 했는데 원금까지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케고스 캐피털에다가 마진콜을 해서 추가로 자금을 넣어서 최소한 원금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겠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담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투자하면서 담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매도 청산한 겁니다. 예, 이게 네. 이제 마진콜의 블락딜까지 생긴 거죠. 네. 그럼 블락딜은 또 뭐예요? 네. 블락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나 또는 아주 개인이라고 해도 뭐 비랑 같이 돈이 많은 엄청난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대량 매매가 블락딜인데요. 근데 워낙에 대량이다 보니까 이게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가 되니까 이게 자칫하면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물량이 나오는 순간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겠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못 받을 수가 거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의 매도 물량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가지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하면 안 되죠. 장외 시간에 장외 하는 시간이죠. 거구나. 그러니까 장이 열리기 전이나 장이 끝나고 난 직후나 이럴 네. 때 보통 하는 겁니다. 장외에서 이걸 그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 거래 직전에 전일 종가라든가 또는 당일 종가라든가 장마감 후에 이렇게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블락딜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블락딜을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가장 주식이 많은 대주주 내지는 2대 주주, 3대 주주. 그러니까 주식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대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블락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불공평하죠. 장외에서 이렇게 거래해 버리니까 자기들은 손해 안 보는데 장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풀리는 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장 시간이 돼서 돌아오면 결국 영향을 미치니까 개미들이 이래서 손해 보는 거죠. 이런 블락들이 생기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블락입니다. 블락. 네. 블랙이 아니라 블락. BLOCK. 블락딜이죠. 계속 블락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좀 정확하게 좀 이제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좀 그게 아니라 블락입니다. 블랙이 아니라 네, 블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락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는 쪽과 사는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장중에 대량의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매물이 쏟아지는 충격 때문에 시장이 못 버티죠.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외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 이 돈을 챙겨야 되는 큰 손의 입장에서 또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딜을 해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그 매도하는 입장 그렇고 매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블락딜을 해주면 정상적인 시장보다 당연히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그대로 만약에 파는 쪽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 구입하는 그 파는 쪽에서 받겠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는 쪽에서는 그런 딜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해 주는 싸게. 거죠. 그러니까 싸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가보다 5%에서 한 8%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블락딜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쪽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블락딜을 선호하고요. 파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대량으로 처분하는 것인데 약간의 할인을 해줌으로써 한 번에 팔아치우고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이번 그 비로항 같은 경우에는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30% 급락하는 급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체뱅크 등이 일제히 블락딜로 대량 매도한 게 주가 급락으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뭐 30%씩 떨어지고 이러면 엄청난 손해니까 그렇죠. 블락딜을 한 거고요.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었고 일부 더군다나 이번에 워낙 급해서 그런지 이게 손에 이제 원금까지 까이게 생겼으니까 일부는 장중에서도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확인은 안 됐지만 네. 그만큼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뭐 텐센트 뮤직, 바이두, 아이치아, 파페치, VIP숍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이번에 포함돼 가지고 굉장히 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블락딜 규모가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34조 원이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블락들이 이번에 일어나서 이게 뭐 사실 골드만삭스나 이런 그 모건 스탠리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딜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손해 받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손해 보고 다 손해를 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이 빌 황이라는 사람이 네. 이끄는 캐피털 매니지먼트 뭐 아케고스? 아케고스. 이 어떤 회사예요? 이 비로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인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모은 인물이고, 아케고스 캐피털은 비로항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예, 그래서 비로항 일가의 재산이 한 100억 달러, 한 12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비로항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패밀리 오피스가 아케고스 캐피털입니다. 이 아케고스 캐피털이 비로항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워낙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다른 투자자들 돈까지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식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체뱅크, 노무라, 크레딧 스위스 같은 월가의 주요 큰 손들이 이 아케고스 캐피털이 큰 손실을 낸 것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만큼 이런 그 패밀리 오피스의 행태가 요즘 굉장히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사태를 분석한 글을 보면 이번 사태로 소수의 패밀리 오피스가 엄청난 그 운용 자산을 주무르면서 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헤지펀드들이 규제를 잘 안 받잖아요. 지금 그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주식에 대한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 예, 그래서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는 이들 그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이 헤지 펀드들에 대한 주식 그 관련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패밀리 오피스가 지금 그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규제 당국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도대체 생판 모르던 얘기들이 지금 네. 나오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네. 이 패밀리 오피스는 또 뭐예요? 예, 패밀리 오피스는 말 그대로 패밀리 오피스인데요. 고액 자산가 또는 가문의 자산 배분이나 상속, 증여, 세금 문제 등을 전담해서 처리해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로항 일가는 100억 달러에 달하니까 이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처리해주는 패밀리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UBS 증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나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이들 패밀리 오피스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엄청난데요. 지금 121개의 패밀리 오피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월가에. 근데 이들이 주무르는 자금이 1,424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패밀리 오피스가 관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 121개 패밀리 오피스 중에 69% 거의 70%가 2000년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이 역시 그만큼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면서 이런 그
패밀리 오피스의 필요성이 커졌고요. 덩치가 커지면서 일부 패밀리 오피스는 가장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수십 년 전에 써먹었던 위험한 투자 전략,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투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데 이번에 이제 빌황이 대표적으로 그 리스크가 터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밀리 오피스들은 사실 이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면 1% 2%만 올라도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해서 리스크 많은 걸 하기보다는 채권이나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주식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이 패밀리 오피스들이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CNBC 보도를 보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어제 금융안전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번에 빌황 때문에 이 헤지펀드 그냥 놔뒀다가는 이 몇몇 헤지펀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런 회의로 어제 긴급히 소주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회의에서 이 아케고스 빌황의 회사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헤지펀드 활동과 연관된 시장 상황 때문에 헤지펀드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헤지펀드 지금 그 매니저들이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설립자들이 최근에는 이 패밀리 오피스로 많이 옮겨간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해서 운영하니까 그쪽으로 헤지펀드에서 공격적인 투자했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 많이 들어본 그런 그 이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지 소로스, 존 폴슨, 존 아놀드 같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요즘은 헤지펀드를 접고 다 이렇게 패밀리 오피스를 차린다고 합니다. 차려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뉴욕 주식시장도 크게 놀라서 이제 규제를 하고 나서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규제할런지. 이 헤지 펀드들이 앞으로는 좀, 그러나 지금보다는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든 좀 규제를 당하긴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헤지 펀드들이 좀 물을 흐리게 놔둬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정말 그렇게 빌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도 대단하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